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어있는 소름 끼치는 휠체어. 1984년의 일입니다. 한 나이든 과부가 2층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기에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지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기묘한 죽음 이후로 그녀가 하루 일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보조가 꼭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건 1층과 2층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가 오래된 계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층의 위아래를 오가야 할 때는 간병인이 마치 아기처럼 가녀린 그녀의 몸을 껴안고서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은 그 과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경찰들의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살인마는 이미 현장에서 달아난 상태였기에 수사관 한 명만이 범죄 현장에 초기 보고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는 성대가 찢겨진 채 피 웅덩이 속에 널브러져 있는 간병인의 시체를 1층에서 발견했습니다. 휠체어 위의 노부인은 충격에 빠진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단 위에서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사관 즉시 그 과부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살인이 일어났을 시점 그녀는 위층에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1층 소파에서 잠든 도중 질식당해 죽었던 그녀의 남편의 죽음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장갑을 끼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채취하고 검시관이 오기 전까지 시체를 덮어놨습니다. 전형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밑층을 수색하고는 그 노부인에게 위층을 살펴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자신이 위층에만 있었고 그녀를 제외하고는 그날은 아무도 위층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상관없이 수사관은 계단 위로 올라갔고 그녀는 머뭇거리며 계단 옆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계단 뒤편으로는 좁은 복도와 함께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문 뒤편을 확인했습니다. 빈 침실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부인이 평소 자는 마지막 침실방으로 향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침대, 옷장, 그리고 침대 옆 탁상에 놓인 전등까지도 그는 두려움에 빠진 채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며 방에 있는 모든 벽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조용히 홀스터에 끼워진 총을 향해 손을 넣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었기에 이전에 있었던 그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조사했을 때도 간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층에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총을 빼들고 방을 뛰쳐나오는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건 빈 휠체어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문의 영향력. 어느 우주 주변에 도와달라면서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중인 말야. 스티브 삼촌은 어렸던 나와 동생 그리고 삼촌의 술집에 들어오는 누구나에게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삼촌의 말에 따르자면 삼촌이 25살일 때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땅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손목과 팔을 붙잡고 그래서 스티브 삼촌이 그 아이한테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의 옷은 사실 입을 에워싸고 있는 고운 털이 어깨를 걸쳐 발까지 닿아 있는 모습인 걸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스티브 삼촌은 그 미끼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삼촌의 이야기는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다친 남자아이 행색을 한다는 괴물의 존재를 절대 믿지 않았다. 그냥 삼촌이 약간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다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말을 무슨 신성한 교리 마냥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결판을 지으려고 삼촌이 말려도 우린 그 남자아이를 찾으러 몇 번이고 숲으로 나섰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그 무언가를 쫓아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린 떨어져서 각자 자기 지역을 분담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5시까지 서로 집에 돌아오기로 합의도 해두었다. 5시가 돼도 내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난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무도 우리가 그 코너 우주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고집불통인 동생이 괜찮을지보다 혼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있었던 그 숲은 큰 아파트 몇 채와 슈퍼마켓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인공숲이었다. 만일 동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난 누군가가 와서 동생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물었을 때에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경찰들은 7살짜리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은 내 동생을 찾아냈다. 동생은 갈라진 땅의 틈에 빠져 있었고 머리와 손가락의 부분만이 틈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던 도중 동생의 팔은 부러져 버렸고 까마귀 떼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두개골 대부분이 쪼아 먹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고 외치는 것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들 다 그 장소를 피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삼촌의 그 이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잠든 척을 하지 마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항상 제가 제 시간에 잠드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잠든 척을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부모님께선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 아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나셨으니까요. 불을 끈 후엔 전 잠시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다시 자러 돌아가셨는지 눈을 떠서 확인했습니다. 14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부모님은 잘 시간에 여전히 엄격하셨고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이 잠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죠. 불이 꺼지고 전 잠시 기다렸다가 눈을 떴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고 그 뒤로는 복도에 불빛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면과 얼굴은 새까만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자야 한다고 말하였고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잠든 척을 하면서 실눈으로 슬쩍 바라보는 기술을 익힌 건 그 뒤로 오래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흐릿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이 기술을 시험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는 제가 잠든 걸 확인하시고 불을 끈 뒤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캄캄해서 외견이나 특징이 잘 분간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서 있는 실루엣은 제 눈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곧 어머니는 떠나셨고 전 다시 휴대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이 버릇은 제가 어른이 돼서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잠들지 못한 채 아내 옆에 누운 채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행복하게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몇 시간 누워 있다 보니 마침내 아내가 코를 골지 않는 걸 눈치챘습니다. 전 평소처럼 아내를 몰래 훔쳐보려 눈을 살짝 떴고 그곳엔 아내가 커다란 눈을 깜박이지도 않은 채 저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야지, 예. 아내는 거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전 잠이 들려 할 땐 눈을 뜨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간여행자. 미국에서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했던 초자연현상 라디오쇼의 진행자 아트벨. 그는 몇 년 전 자신을 시간여행자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관해 조언받는 회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웨이브 라이더란 이름으로 소개한 문제의 시간여행자는 1996년
아트벨의 심야 토론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게스트가 펑크를 내자 청취자들을 재미있게 하여주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공표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시간여행을 하다 이 라디오를 듣게 된 사람이라면 바로 전화를 하라. 약 3건의 장난 전화가 끝난 뒤 4번째로 건 전화에서 자신을 스티브라고 소개한 웨이브 라이더는 자신이 수백 년 넘는 미래에서 보내줬다는 괴이한 발언을 하였고 그는 자신이 그날 아트벨에게 전화를 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곧장 아트벨은 스티브라는 사람에게 시간여행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보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는 1996년 당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알려준 뒤 그 일들이 일어날 1997년 3월 다시 한번 전화를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997년 3월 그가 약 1년 전 발언한 플로리다주의 여객선 화재와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지진 그리고 자연 참사에 관한 예언 그리고 영국의 수중에서 출현한 대형 UFO 등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적중하자 아트벨은 그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3월 아트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스티브가 아닌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스티브가 천기를 누설하였기 때문에 현재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자신을 웨이브 아이더라고 부른 사람은 몇 차례의 팩스를 통해 아트벨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한 번은 아트벨에게 약 6개월 후 아트벨의 가족에게 일어날 불행한 예언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행한 예언을 듣게 된 아트벨은 예언의 내용을 숨긴 채 은퇴를 선언했고 그는 당시 자신이 라디오쇼를 그만두는 이유가 웨이브 아이더가 알려준 예언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밝혀진 웨이브 아이더의 예언이란 아트벨의 아들이 에이즈가 감염된 학교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었으며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아트벨은 다시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은퇴를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당시 아트벨의 라디오쇼는 웨이브 아이더에 관한 라이브쇼를 진행하다 인공위성에 궤도 이상이 생겨 송출에 문제가 생기는 괴현상도 2번이나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